먼저 경매를 실시하는 방법이 무엇인가에 따라서 경매 방식이 있고요. 그 다음에 입찰 방식이 있습니다. 경매와 입찰로 나누는데 이 경매는 다른 말로 정확하게 표현하면 호가 경매다라고 합니다. 호가, 가격을 호창한다, 가격을 부른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 경매하고 입찰하고 나누는 기준은 뭐냐면요. 경쟁자 사호 간에 타방 경쟁자의 조건을 서로 아는 경우, 이게 바로 경매 방식이고, 경쟁자 사호 간에 타방 경쟁자의 조건을 모르는 경우, 그게 입찰 방식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경매 방식은 이런 겁니다. 자, 이 물건에 대하여 지금부터 경매를 실시합니다. 자, $100부터 실시합니다. 호가하십시오. 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게 이 가격으로 올라가는 경매다라고 한다면 이렇게 될 겁니다. 나 $110, 나 $120, 나 $150, 나 $200. 아, $200 더 없습니까? 예, $200의 이 물건의 새로운 주인이 되셨습니다. 라고 선언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호가 경매 방식입니다. 이 경매 방식은 어떻습니까? 서로 경쟁자 상호 간에 타방 경쟁자의 조건을 서로 알고 있는 경우죠. 예? 그런데 입찰은 그렇지 않습니다. 입찰은요, 자, 여기서 내가 만약에 이 부동산에 대하여 입찰에 참가한다고 했을 때 만약에 여기서 내가 1억 2천 쓰고 들어간단 말입니다. 그러면 내 조건을 다른 사람한테 알리면 곤란해. 내가 만약에 이 물건에 경매에 참가하는데 1억 2천 쓰고 들어간다라는 내 정보를 다른 사람이 알게 하면 다른 사람이 나보다 10,000원만 더 쓰게 되면 그 사람이 나를 이기게 되겠죠. 따라서 내가 얼마 쓰고 들어간다라는 것은 절대로 알려서는 안 되겠죠. 경쟁자 사호 간에 타방 경쟁자의 조건을 서로 모르는 경우란 말입니다. 모르는 경우를 뭐라고 하는가? 이걸 입찰 방식이다라고 합니다. 우리는요, 부동산 경매가 1993년도까지 이때까지는요, 여기는 호가 경매 방식으로 경매가 진행되었습니다. 근데 그러다 보니까 어떤 문제 생기는가? 신성해야 될 경매법정이 경매 브로커들에 의하여, 좀 리얼하게 말하면 깡패들에 의하여 농단되는 사태가 발생했단 말입니다. 자, 과거에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요, 어떤 물건이 경매로 나왔을 때 이 물건이 그 깡패 조직과 관계되는 것이다, 또는 그 깡패 조직의 어떤 수익을 발생시키게 되는 그런 것이다 라고 했을 때 특별히 그런 물건에 대해서는 깡패들이 개입했단 말입니다. 모든 물건들에 대하여 깡패들이 다 개입했다는 것이 아니고요. 그럼 어떤 물건에 대해서 깡패들이 관여하게 되는 경우에, 이런 경우는요, 이 안에서 물리력이 작용될 수 있었다 이 말입니다. 자, 보다 쉽게 얘기하게 되면 이런 것이 있습니다. 만약에 이 물건이 경매로 나왔는데 이거를 어떤 깡패 조직에서도 이 물건에 대하여 탐을 내는 물건이다 라고 합시다. 그러면요, 여기서 다른 일반 가정주부가 경매에 참가하는 사람이 있고 깡패들이 경매에 참가하고 이럴 수가 있겠죠. 그죠? 이런 경우에 여기서 공갈 협박이 가능해진단 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안에서 여기서 해코지 하겠다라고 공갈 협박해가지고 다른 사람 참여하지 못하게 하고, 심지어는요, 경매가 끝나고 나가는데 쫓아나가서 경갈 협박하고 또 해코지하고 이런 일이 벌어졌단 말입니다. 심지어는 경매법정 안에서 깡패들 상호 간에 여기서 칼부림도 하고 막 이런 일이 벌어지기도 하고 이런 불상사들이 발생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래서는 안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1993년도부터 호가 경매 방식으로 하다 보니까 서로 이 물건에 참가하는 사람이 서로 있을 것 아닙니까? 자, 다시 쉽게 얘기해 볼까요? 이 물건에 대해서 경매를 실시합니다. 자, 1억부터 실시하게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 나 1억 원, 나 1억 1천, 1억 2천, 1억 3천 이렇게 서로 호가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여기서 깡패들이 여기서 관여해갈 다른 사람 호가하지 못하게 여기서 공갈 협박하고 이런 것이 가능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1993년도부터는요, 이 호가 경매 방식을 버리고 입찰 방식으로 전환했습니다. 입찰 방식으로 전환하다 보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한 기일에 한 법원에서 경매로 실시하는 물건이 100건, 200건 이렇게 되는데, 그리고 이 경매 법정에 경매 참가하겠다는 사람이 200명, 300명 이렇게 되는데, 그러면요, 깡패 아니라 깡패 헬압이라도 이 물건에 대하여 어떤 사람이 관심을 갖는지 참가하려고 하는지 알아야 그 사람 붙잡고 공갈 협박할 것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입찰제를 실시하면서 아예 이 경매법정의 깡패들을 몰아내게 되는 아주 획기적인 제도의 개선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1993년도부터 경매 방식을 입찰제로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오늘날은요, 말은 부동산 경매라고 하면서도 자, 누가 입찰 보러 간다, 누가 낙찰 받았다 라고 하는 말이 통용되는 이유가 경매가 호가 경매 방식이 아니라 입찰 방식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두 번째로 경매는 경매를 실시하는 주체가 누구인가에 따라서 일반 사인이 경매의 주체로 되는 사경매가 있고요. 사경매 또는 사적 경매가 있고, 국가 공권력 기관 또는 국가 공권력 기관의 위임을 받은 특정한 기관이 경매의 주체로 되는 공경매 또는 공적 경매가 있습니다. 자, 우리는 말이에요. 아직까지 우리나라의 경제 규모는 이 정도로 높은 수준인데도 불구하고 우리 경매, 특히 사경매는요, 그 발전의 정도가 매우 미비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경제 규모에 비례하여 이 경매는요, 이거는 천민 자본주의 경매 수준, 이 정도 수준에 불과합니다. 특히 사경매 발전은 더욱더 미미합니다. 우리 주변의 사경매는 예를 들어보게 되면 뭐가 있을까요? 예컨대 이런 거 있습니다. 왜 어시장에 가게 되면은 여기서 우리는 알아듣지도 못하는 이런 소리로 막 하면서 여기 모자 쓴 사람들이 여기 모자에다 번호 이렇게 해가지고 이런 사람들이 뭐 알아듣지도 못하는 말로 막 중얼거리고 손가락을 폈다 접었다 하다 보게 되면 어물자 개짝의 주인이 막 바뀌고 하지, 그죠? 이게 뭐예요? 이게 수산물 시장에 있어서의 이게 경매 방식으로 이 수산물이 거래되고 있는 거다라는 얘기입니다. 이거 말고 화훼 시장, 꽃 재배 농가들이 그 꽃 이런 것들을 팔 때 또는요, 과일 이런 것들도 또는 농작물 이런 것들도 오늘날 경매 방식으로 거래가 되고 그렇습니다. 그런 거 말고 또 뭐가 있을까? 한때 말이에요. 미술품에 대하여 예술품에 대하여 문화예술진흥정책의 일환으로서 양도세를 과세하지 않은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때 많은 사람들이, 돈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재테크 수단으로 미술품 등을 이것을 취득하고 한 때가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과거에는 5천만 원에 그림 한 점을 샀죠. 나중에 내가 이거를 1억 5천에 팔았습니다. 그러면 1억 원의 양도 차익이 생겼을 것 아닙니까? 그럼 양도세를 부과해야 되는데 문화예술진흥정책의 일환으로서 양도세를 부과하지 않은 적이 있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재테크의 수단으로서 미술품을 거래하고 그랬었는데 그때 당시에 미술품 시장이 미술품 경매 등으로 많이 활성화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미술품에도 양도 차익이 발생하는 경우에 양도세를 부과합니다. 근데 과거에 그랬단 말입니다. 그거 말고는 또 뭐 있을까? 별로 없습니다. 사경매는 별로 발전의 정도가 매우 미미한 단계입니다. 다만 우리나라가 인터넷 강국이죠. 그러다 보니까 인터넷을 매개체로 하는 사경매가 점점 더 활성화되려고 하는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조짐을 보이고 있을 따름이지 사경매의 발전의 정도는 매우 미미한 단계에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경매라고 한다면 주로 공경매, 공적 경매를 우리 주된 것으로 이해하게 됩니다. 공경매, 공적 경매는 다시 구체적으로 나눠서 법원이 주체로가 되는 법원 경매가 있고요. 그 다음에 국가 공권력 기관의 위임을 받은 특정한 기관, 예컨대 한국자산관리공사 등 특정한 기관에서 위임을 받아서 실시하는 그런 공매가 있습니다. 법원 경매와 공매 이렇게 나눠집니다. 법원 경매는 다시 집행 권한을 요구하는가 요구하지 않는가에 따라서 집행 권한을 요구하는 강제 경매와 집행 권한을 요구하지 아니하는 임의 경매, 이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자, 먼저 임의 경매를 먼저 말씀드리면 이런 겁니다. 저당권 실행 경매, 즉 담보권 실행 경매 이런 것들을 임의 경매라고 하는데 예컨대 이런 겁니다. 지금 갑이 자, 여기서 을이라는 사람한테 가가지고 돈을 1억 원 빌렸습니다. 근데 을이 있다가 내가 널 뭘 믿고 돈을 빌려줘? 담보 제공할래?
좋다, 내가 담보 제공하겠다라고 해가지고 채무자 갑이 돈을 빌리면서 자기 소유 부동산을 채권자를 위하여 저당권을 설정해 줬습니다. 지금 채권자가 채무자 소유 부동산에 대하여 저당권을 설정한 이유는 뭘까요? 왜 저당권 설정 왜 했습니까? 예? 돈 때릴까봐, 그렇죠? 돈 때릴까봐 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저당권을 설정했는데 나중에 채무자 갑이 변제하지 않으면 을은 저당 목적물에 대하여 저당권을 실행한단 말입니다. 저당권을 실행한다는 것은 법원에다가 이 저당 목적물에 대한 경매를 신청한단 말입니다. 그러면 법원에서 이 저당권이라고 하는 것이 등기부에 나타나지 않습니까? 등기부에 지금 갑이 을에게 돈을 1억 원 빌린 사실, 그리고 1억 원을 담보하기 위하여 이 부동산을 채권자 을에게 담보로 제공한 사실, 이런 것들이 모두 등기부에 나타날 것 아닙니까? 그 등기부를 보고 바로 이 경매 목적 부동산에 대한 경매를 개시해 준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매각대금으로부터 저당권자가 자기 채권을 만족받을 수 있도록 해준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경매를, 이런 저당권 실행 경매, 이것을 뭐라고 하는가? 임의경매다라고 합니다. 왜 임의라고 하는 말을 쓰냐 하면요, 이런 겁니다. 갑이 을에게 돈을 빌리면서 자기 소유 부동산에 저당권을 설정해 줬다라고 하는 것은 뭘 얘기하는 겁니까? 을아, 내가 만약에 너에게 빌린 돈 1억 원을 갚지 못하면 내가 담보로 제공한 이 부동산에 집행 들어와도 좋다, 경매 들어와도 좋다라고 하는 의사죠. 저당권을 설정해 줬다는 얘기, 그런 얘기 아닙니까? 즉 을은, 저당권자는 갑이 임의로 부여한 경매 권한을 행사하는 거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저당권 실행 경매, 이런 것들을 뭐라고 하는가? 임의 경매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여기서 이런 경우에 저당권자는요, 특별한 거 없이 등기부만 가지고 바로 저당 목적물에 대한 경매를 바로 신청할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게 저당권을 설정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 것인가? 자, 이렇게 된다고요. 지금 갑소유의 부동산에 만약에 이렇게 떠갑시다. 을이 갑에게 돈 1억 받을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어떤 담보도 설정한 바가 없습니다. 예컨대 무담보의 대여금 채권이라든지 공사대금 채권 또는 물품대금 채권입니다. 자, 물품대금 채권이라는 말은 무슨 얘기입니까? 외상값이라는 얘기죠? 자, 그런데 여기서 쉽게 무담보의 대여금 채권이라고 합시다. 그러면 여기서 을이 갑에게 돈 빌려주고 담보를 설정한 것이 없습니다. 단순하게 얘가 차용증만 하나 받고 돈 빌려줬다고 합시다. 근데 채무자 갑이 변제하지 않습니다. 이 경우에 을은요, 차용증을 기초로 하여 법원에다가 내가 갑에게 돈 1억 빌려줬습니다. 아직까지 돈 1억은 못 받았습니다. 그래서 내가 채무자 갑소의 부동산을 강제로 매각하여 매각대금으로부터 채권의 만족을 받기를 원합니다. 라고 경매를 신청한다면 법원에서 뭐라고 하겠습니까? 당신은 갑에게 돈 1억 원 받을 권리가 있다라고 해가지고 경매를 신청했지만 제3자인 우리 법원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당신이 갑에게 돈 받을 권리가 있는지 없는지, 있다라고 한다면 그 돈이 얼마인지 객관적으로 우리가 알 수 없지 않느냐. 따라서 네 얘기만 듣고는 경매 실시하지 못하겠다. 네가 채무자의 재산을 집행할 수 있는 정당한 권한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입증시켜라 라고 한단 말입니다. 집행할 수 있는 정당한 권한, 이것을 뭐라고 하는가? 집행 권한이다 라고 한다고요. 집행 권한이 있다는 것을 먼저 입증해라 라고 한다고요. 그래야 비로소 경매를 실시해 주겠다라고 한다고요. 대표적인 집행 권한이 뭐냐 하면은 승소 확정 판결입니다. 만약에 이게 무담보의 대여금 채권이다라고 한다면 그러면 을이 갑을 상대로 해서 소송을 제기한단 말입니다. 소송을 제기해가지고 을이 원고가 승소한다라고 한다면 이 판결문에, 자, 을을 위한 승소 판결문에 피고는 원고에게 금 1억 원을 지급하라 라고 하는 판결문의 내용이 이렇게 을을 위하여 승소 판결이 내려질 것이라고요. 을은 이 판결문을 기초로 하여 이거를 법원에다가 경매를, 채무자 갑소의 부동산에 대한 경매를 신청한단 말입니다. 그러면 법원에서는 이 판결문을 보게 되면 갑이 을에게 돈 1억 원 갚을 것이 있는데 아직 안 갚고 있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겠죠. 그러면 그 판결문을 기초로 하여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에 대하여 경매를 개시해 준다는 얘기입니다. 이러한 경매를 뭐라고 하는가? 강제 경매다라고 한다고요.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이런 걸 알 수 있겠죠. 자, 채권자가 돈을 빌려주면서 왜 저당권을 설정하는지 아시겠죠?
저당권을 설정하게 되면 어떻습니까? 채무자가 돈 안 갚으면 바로 저당 목적물에 대한 경매를 바로 실시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만약에 저당권을 설정하지 않았으면 어떻습니까? 채무자가 돈 안 갚습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바로 경매 들어갈 수 없다고요. 경매 들어가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먼저 소송부터 해야 돼. 예? 그래서 은행에서 돈을 빌려주면서 저당권 설정을 요구하는 이유가 그런 얘기란 말입니다. 또 한 가지, 나중에 여러분들이 다시 저당권과 가압류 분석 등에서 다시 배우겠습니다만은, 저당권의 본체적 효력은 후순위 권리자 일반 채권자보다 저당권자가 자기 채권을 우선 배제받는 것이 저당권의 본질입니다. 즉, 자, 이 부동산에 대하여 갑소의 부동산에 대하여 을이라는 사람이 저당권 설정했다라고 합시다. 1억 가지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병이라는 사람, 정이라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여기서 갑에게 돈 빌려준 채권자들이 막 나타났습니다. 그렇다라고 하더라도 나중에 저당권자가 이 부동산에 대하여 경매를 신청해서 이게 경매로 어느 누군가 X라는 사람한테 낙찰됐습니다. 그래서 배당할 금액이 만약에 1억 5천 이렇게 되었다고 한다면 저당권자는 후순위 권리자 일반 채권자보다 우선하여 이 자기 채권을 변제받을 수 있습니다. 즉 1억 5천이 배당될 때 어떻게 되는가? 먼저 을에게 1억 원이 배당되고 나머지 5천만 원 남았죠? 5천만 원 남은 것이 있어야 후순위 권리자들에게 배당된단 말입니다. 즉 저당권자는요, 돈을 빌려주고 어떤 부동산을 담보로 저당권을 설정하게 되면 그 목적물의 가치가 여전히 존속하는 한 채무자의 재산 상태가 어떻게 달라지든지 상관이 없다는 얘기죠. 나중에 다른 채권자들이 막 붙는다라고 하더라도 저당권자가 자기 채권을 만족받는 데는 하등의 지장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저당권을 설정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 것인가? 아까 자 이렇게 보겠습니다. 갑소의 부동산에 여기서 만약에 여기서 을이라는 사람이 여기서 돈 1억 받을 것이 있다라고 해가지고 여기서 소송을 해가지고 승소 판결 받아가지고 이거 경매를 신청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병이라는 사람이 나도 갑에게 돈 1억 받을 것이 있다라고 해서 압류, 가압해가지고 경매 배당 참가하고 정이라는 사람도 1억 받을 것이 있다고 참가하고 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가? 이 부동산이 X라는 사람한테 매각돼서 배당할 금액이 1억 5천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런 경우에 을이 있다 말고 이 1억 5천은 내가 신청한 경매의 매각대금으로부터 나타난 것이기 때문에 내가 먼저 1억 받아가겠다. 이렇게 할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채권자 간에는 우열의 관계가 없습니다. 지위가 평등하다고. 따라서 어떻게 되는가? 채권액에 비례하여 안분 배당됩니다. 그 말이 채권액이 1억 똑같죠? 1억 5천이 배당될 때 어떻게 되는가? 5천만 원, 5천만 원, 5천만 원 이렇게 배당된다고요. 만약에 채권액에 비례하여 안분 배당된다는 말은 이렇게도 나타날 수 있습니다. 만약에 을은 1억 원을 받을 것이 있고 병은 2억 원을 받을 것이 있습니다. 배당할 금액이 1억 5천입니다. 그럼 1억 5천은 어떻게 배당된다고요? 경매를 신청한 을에게 5천만 원 배당되고 배당 참가한 얘에게 1억 배당된다 이겁니다. 채권액에 비례하여 안분 배당된다는 말은 이런 얘기라고요. 자, 따라서 보세요. 다시 한번 보세요. 저당권을 설정하게 되면 어떻습니까? 나중에 매각대금으로부터 저당권자는 자기 채권을 우선 배제받을 수 있는 거죠. 다른 후순위 권리자들이 있다 하더라도 그 사람들하고 아무 상관없이 자기 채권을 확실하게 만족받을 수 있다고요. 그런데 저당권을 설정하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저당권자 자기만 있으면 괜찮은데, 죄송합니다. 경매를 신청하는 자기만 있으면 괜찮은데, 다른 채권자들도 있다라고 한다면, 다른 채권자들과 함께 논아서 받아야 된다고. 우선 배제 받는 것이 아니라, 채권에게 비례하여 안분 배당 받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왜 저당권 설정하는지 아시겠죠? 왜 은행에 가가지고 돈 빌려달라고 하게 되면, 왜 담보로 저당권 설정을 요구하는지 아시겠죠?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그렇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여기서 일단 그런 거를 아셔야 됩니다. 여기서 여러분들이요, 우리 교육과정에서 단순하게 경매를 통해서 어떤 부동산을 낙찰받고 그 경매를 통해서 돈을 버는 방법을 배운다? 이것 이전에요. 돈을 버는 방법을 배우기 이전에요. 안 까먹는 방법부터 배워야 됩니다. 이런 것들이 이게 저당권을 설정하고 이런 것들이 뭐예요, 이게요? 안 까먹는 방법을 배우는 거예요, 이게요. 자, 여기서 저당권을 설정하는 이유가 이렇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런 경매를 아까
자, 이런 집행권을 얻어서 하는 경우에 이것을 강제경매라고 하고, 저당권 실행 경매처럼 집행권을 얻지 않고도 바로 소송 등을 통하지 않고서 바로 경매를 신청할 수 있는 것을 바로 임의경매라고 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 여기서 집행권원이라고 하는 말을, 대표적인 집행권원을 승소확정 판결을 얘기했죠. 근데 승소확정 판결 말고 다른 집행권원도 존재할 수 있는데, 이것이요, 판결과 마찬가지 효력이 있는 각종 조서가 있습니다. 여기서 화해조서, 조정조서, 청구일락조서 뭐 이런 것이 있는데, 화해나 조정은요, 이런 의미입니다. 판결로 가게 되면 이거는 판결로 가게 되면 이거는 승소한용 패소죠. 시간도 오래 걸리고 비용도 많이 들지 않습니까? 또 나중에 돼가지고서는 원과 피고 당사 사이에 감정의 앙금도 생기잖아요. 그래서 판결이 아닌 여기서 다른 방법으로 양 당사 사이에 서로 조금씩 양보해서 결론을 좀 맺어보자라고 하는 이런 판결 대체적인 분쟁 해결 방법이 있는데, 이게 바로 화해나 조정 같은 ADR이라고 하는 겁니다. 화해와 조정은요, 서로 상호 양보하는 것인데, 차이점이 뭐냐면은, 화해는 양 당사자가 자발적으로 상호 양보하는 거야. 원고와 피고가 조금씩 양보해가지고 합의안을 마련하는 거예요. 조정은요, 상호 양보한다는 점에서는 동일하지만, 화해와 달리 조정은요, 조동담상 판사가 조정안을 제시합니다. 조정안을 제시하고 이 조정안을 수락하게 되면 그러면 조정이 성립되는 겁니다. 자, 화해는 두 사람이 알아서 자발적으로 여기 어떤 일정한 합의안을 마련하는 것이고, 조정은 조정담상 판사가 개입하는 거란 얘기입니다. 예컨대 조정을 예를 들면 이렇게 될 수 있습니다. 갑과 을 두 사람 사이에 을이 갑에게 공사대금을 1억 원 달라라고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갑이 있다 말고 나 억울하다라고 다투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조정담상 판사가 개입해서, 자, 당신은 채무 없다라고 다투면 안 된다. 당신은 도급계약서에 당신이 여기서 계약 당사자로 나타난 사람이므로 이 공사대금을 지급할 채무가 있다. 그래서 채무 없다고 다투면 안 된다. 반면에 자, 원고, 얘도 사실은 계약서에 얘가 사인을 하기 때문에 계약상의 책임을 져야 되지만 한편으로 얘도 억울한 점이 있지 않는가. 그러지 말고 1억 원 다 받으려고 하지 말고, 또 당신은 책임 없다고 하지 말고, 서로가 갑이 을에게 6천만 원을 지급하고, 을은 6천만 원을 수령하고 이것을 양 당사자 사이의 분쟁을 서로 해결하는 것으로 이렇게 하는 건 어떻겠는가라고 조정안을 제시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양 당사자가 좋습니다라고 하게 되면 조정이 성립되는 겁니다. 그럼 갑이 을에게 6천만 원을 지급하고 이 분쟁을 해결하기로 한다라고 조정 조서를 작성하는데, 조정안이 성립되고 난 다음에 양 당사자가 일주일 내로 특별한 의사를 표시하지 아니하면 이 조정이 확정됩니다. 그럼 이 조서는 승소 확정 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발생한다고요. 그런데 두 사람 사이에 이 공사대금에 대하여 6천만 원으로 서로 여기서 해결하기로 조정이 성립되고 난 다음에 갑이 여전히 6천만 원 이 돈을 갚지 않으면 어떻게 될 것인가? 을이 법원에 대하여 6천만 원으로 서로 합의를 하기로 했는데 얘가 그 6천만 원조차 갚지 않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 6천만 원을 받기 위하여 채무자소의 이 부동산을 강제로 매각하기를 원합니다라고 조정조서를 기초로 하여 법원에다 경매를 신청하게 되면 법원에서 이 조서를 기초로 하여 경매를 실시해 준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럼 이 조정조서가 마치 뭐하고 똑같은가? 승소 확정 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발생시키는 집행권원으로서 작용한다라는 얘기입니다. 집행권원은 이런 거 말고요, 또요, 지급명령도 있고 가집행 선고 있는 종국 판결도 있고 여러 가지 집행권원이 존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건 여러분들이 다 알 필요 없고요. 이거는 좀 아는 것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집행력 있는 공정증서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집행력 있는 공정증서는 줄여서 집행증서라고 얘기하기도 하고, 더 줄여서 집행력 있는 공정증서, 이걸 줄여서 공증이라고도 합니다. 공증이라는 얘기 들어보셨죠? 공증은요, 공증이 집행력이 있으려면, 집행증서로 내려고 하게 되면 공증의 종류는 확인공증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행공증이 있습니다. 확인공증 가지고는 이거는 집행 못 들어갑니다. 확인공증은 집행력이 없습니다.
즉 두 사람 사이에 갑이 을에게 공사대금 채권, 공사대금 채무 1억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즉 을은 갑에게 공사대금 채권 1억 원을 받을 권리가 있다 라고 하는 권리 의무 관계를 확인하는 정도에 불과하다라고 한다면 이 공증 가지고는 집행 못 들어간다는 얘기입니다. 집행 들어가려고 하게 되면, 즉 집행 증서로 내려고 하게 되면 확인 공증 가지고는 안 되고 이행 공증이라 해야 돼. 이행 공증. 즉 1억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라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더 나아가서 그 1억 원을 언제까지 채무를 이행하겠다. 그 돈 언제까지 갚겠다. 만약에 그때까지 돈을 못 갚으면 집행 들어와도 좋다라고 하는 집행수락의 의사표시까지 포함된 공증이라 해야 된다고요. 그럼 이걸 뭐라고 하는가? 이거를 집행증서다라고 얘기합니다. 집행증서. 자, 그런데 여기서 두 사람 사이에 공증을 얻어놨단 말입니다. 지금 자 여기서 갑이 을을 위하여 공증을 해줬습니다. 그런데 얘가 여전히 돈을 안 갚습니다. 그러면 이 공증해놓은 거, 공증해놓은 이 집행증서 가지고 법원에다 경매를 신청한단 말입니다. 그럼 법원에서 그 공증한 것을 기초로 하여 바로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에 대하여 바로 경매를 실시해 준다고요. 자, 그럼 우리가 이런 것을 알 수 있겠죠? 보세요. 공증을 한다라고 했을 때에 채권자가 공증해달라라고 요구하고 아니면요 채무자가 좀 봐달라 내가 공증해줄게 그러잖아요. 공증해줄게 공증해달라라고 하는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공증은 왜 하는 겁니까 그러면요? 공증을 한 이유는 뭐예요? 저당권 설정했으면 공증할 필요가 있습니까? 저당권 채권자가 채권을 담보하기 위해 저당권 설정했단 말입니다. 그 공증할 필요가 있냐고요? 없죠. 저당권을 설정 안 했으니까 공증할 필요성이 있는 것 아닙니까? 만약에 공증을 안 하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공증을 안 해두게 되면 채무자가 돈 안 갚는 경우에 강제로 채권의 만족을 받기 위해 집행 들어가려고 하게 되면 소송부터 해야 되는 거죠. 공증을 해놓게 되면 어떻습니까? 소송할 필요 없이 공증해놓은 거 가지고 바로 경매 들어갈 수 있다 이겁니다. 다만 공증해놨다 하더라도 채권자가 자, 공증한 채권자가 다른 채권자보다 자기 채권을 우선 배제받는 건 아니지. 우선 배제받는 건 아닙니다. 우선 배제권은 없다고. 다른 채권자가 함께 안분배당 받아야 돼. 다만 공증을 해놓게 되게 되면 소송을 들어갈 필요는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이럴 때 이 공증이 어떤 효과를 발생하는가? 마치 승소 확정 판결 같은 동일한 집행 권한으로서 작용한다라는 얘기입니다. 다시 한번 정리하게 되면 이런 겁니다. 지금 법원에서 실시하는 경매는 집행권을 요구하는가 요구하지 않는가에 따라서 집행권을 요구하는 강제경매와 집행권을 요구하지 아니하는 저당권 실행경매 같은 임의경매가 있습니다. 이 두 가지로 나눠지는데 집행권은 뭔가 집행을 할 수 있는 정당한 권한이 있다는 것을 입증하는 자료인데 대표적인 것이 승소 확정 판결이고 그 밖에 화해조서, 조정조서 등등 그 다음에 집행증서 이런 것이 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러면 법원에서 실시하는 경매는 강제경매와 임의경매 두 가지로 나눠진다라고 했습니다. 법원 경매는요, 1년에 보통 경기에 따라 좀 다릅니다만은 보통 한 15만 건 내지 한 20만 건의 경매가 실시됩니다. 1년에요. 그러면 보세요. 강제경매와 임의경매로 나눠지는데 강제경매가 많을까요? 임의경매가 많을까요? 뭐가 더 많을까요? 임의경매가 절대 다수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은행에 가가지고 돈 빌리러 간다라고 하게 되면요. 과거에는요. 금액이 작은 거다라고 한다 보면은 보증인 세워라 그랬죠. 그죠? 지금 어떻습니까? 그런 소액 결제 같은 이런 것은 현금 서비스 이런 것이 대신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보증 세워라, 인보증 이런 것들이 별로 없어졌단 말입니다. 그리고 조금 더 큰 돈이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그러면요. 은행에 돈 빌리러 가게 되면 담보 설정하자 이렇게 하죠. 또 서로 친구 간에도 일반 사인 간에도 서로 돈 빌려주고 이렇게 할 때는 저당권 설정하는 것은 이거는 상식적으로 기본으로 이해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저당권 설정이 점점 더 많아지고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경매도 저당권 실행 경매, 임의 경매가 절대 다수를 점하고 있는 겁니다.